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0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유유시스터즈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인선된 분들 중에서 신박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설희 기자, 총평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박진영 씨밖에 안 보이는 인선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파격적이고 신선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인선이 좀 묻힐 정도로 좀 파격적이고 전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신선하고 네, 좋았다. 네, 좋았다. 네. 우리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박하다. 이제 이런 인상으로 마무리를 찍은 점이 정말 좋았고, 근데 뭔가 실용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이지 않을까.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정권의 장관도 이제 위임이 됐던 만큼 그래서 파격과 실용으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파격과 실용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줬는데 일단 아까 이제 그 유설희 기자가 말한 대로 박진영 그 씨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파격이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구이고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박진영 씨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발탁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한 2010년대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던 한국 대중문화가 요즘엔 더 완전 주문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발전하는 기세를 잘 몰아서 앞으로 또 더 잘 발전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정말 주력 우리의 어떤 수출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민관의 협력을 좀 도모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전 정부들에서도 뭔가 이제 문화에 되게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문화 정책을 잘하면 그게 이제 정말 정부의 어떤 치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만큼 뭐 예전 정부들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든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문화 융성 위원회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를 관장하지만 좀 다소 고루한 인선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분야의 뭐 원로를 뭐 모신다든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그분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쵸, 맞습니다. 네. 그 금꺼부기로 요즘에 자꾸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진영 위원장이면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역이고 뭐 그렇게 이제 원로 이런 느낌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 정말 진짜 실무적으로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이게 사실 이제 케이팝이 원로 지금 해외에서 인기 많으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예전에 원더걸스가 2009년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에도 그 박진영 씨는 사실은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인물이거든요. 제가 듣기엔 에피소드가 일단은 본인이 상이나 트로피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가수하면서 네. 제작자로서 지금 반 정도 잃어버렸대요. 아. 왜 그걸 잃어버렸냐 했더니 그 이유가 이미 탄 상보다는 앞으로 탈 상들의 관심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점을 아마도 정부에서도 캐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간 박진영 위원장 우리도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유경선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나이는 1972년생이고요. 사실 그 학업 이력만 보면은 문화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연세대에서 지질학과를 전공을 했고 이과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를 하고, 근데 연대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이제 중간에 중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새삼스럽게 좀 다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반면 딴따라 기질이 이제 강하고 이제 본인도 딴따라라고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춤을 너무 추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랑 희한한 타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하루에 2시간만 춤을 추겠다.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가서 2시간 동안 정말 칼같이 2시간 동안 음악이랑 춤을 이제 원 없이 즐기고 아빠 차를 타고 이제 독서실에 가서 이제 밤새 공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때부터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저희 때 이제 향유했던 그 가수니까 저도 좀 아는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리면은 박진영 씨가 오렌지족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보면 X세대 중에서 강남 오렌지족 출신들이 가수가 많이 됐거든요. 네. 박진영 씨는 겉만 보면 그래 보이는데
이분이 1971년생인데 일남 일녀 중에 막내고 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출신입니다. 강남하고는 압구정하고는 거리가 많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대기업 샐러리맨. 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 집에 자랐고 박시현 씨가 나중에 회고하는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본인 집은 당시에 재정적으로 중산층이었다. 경기도 일산에 집 한 채 겨우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봤던 랄라리 이미지, 네. 뭔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묵었을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과 실체는 약간 다르다는 그렇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네. 그 얘기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부유하다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이제 스카이 뭐 서울대 연고대 중에 한 곳만 가면 네가 원하는 차를 사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픈카를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산차 중에 유일한 오픈카가 코란도 지프였대요. 그래서 그 차를 네.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도 박진영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집이 생각보다 잘 살지 않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여하간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가수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이 되죠. 네, 일단 가수 데뷔가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빛을 봤던 건 아니고 92년도에 박진영과 신세대로 데뷔를 했는데 좀 빛을 보지 못하다가 94년에 그 날 떠나지 마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로 원래는 이게 처음에 발라드 곡이었다고 해요. 뭐 SM에서 오디션 볼 때 현진영이 이거 곡만 나한테 팔고 가라라고 해서 화냈다는 기라도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댄스곡으로 번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고 또 광고 삽입곡으로까지 쓰이면서 이제 성공을 맛보게 됐는데 이제 이때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파격 의상이 이제 비닐 바지인 거고, 네. 뭐 땀나서 구멍 뚫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좀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뭐 20살 20대 초반이니까 뭐 반항기도 사실 되게 많았을 때고 당시에는 방송과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뭐 노출을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거에 반발심을 좀 느껴서 그럼 비닐 바지면 이게 옷은 입긴 입은 것이래 이제 노출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이제 그 비닐 바지를 입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비닐 바지를 입고 엘리베이터 같은 노래 부르고 하니까 사실은 발랑 까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성경 공부에 이렇게 탐닉해 있고 네, 예루살렘도 직접 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얘기 전하기 전에 망사 셔츠 얘기를 좀 하긴 망사 해야 셔츠? 돼가지고 그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청와대 행사 때 망사 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진 찾아보시면 이제 안에 상체가 다 보이는 시스루 셔츠예요. 그걸 입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대통령은 뭐 재밌어 했대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다음날 이제 신문 1면에 뭐라고 났냐면 박진영 청와대 의상 테러. 이렇게 기사가 났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신문이 고루한 매체다 보니까 네. 용납이 안 되는 의상을 하고 그러니까 간 어떻게 거죠. 네. 가수가 청와대 그 왕사 셔츠를 입고 갈 수 이렇게 있냐. 엄중한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성경 공부 이 얘기를 마저 전하면 이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박진영 씨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에세이집을 내요. 무엇을 위해 살죠? 네, 이 책을 냈는데 이제 이 책은 그냥 뭐 유년 시절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제 일대기를 적은 그런 이제 책인데 재밌는 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은 뭐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전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박진영 씨 인생에서 이제 신앙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 이 성경 공부에 빠진 계기가 좀 독특해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모든 종교 경전을 다 찾아봤는데 그 답을 자세히 써놓은 게 성경밖에 없더래요. 인생의 답을. 네, 인생의 답을 주는 게 성경이어서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그 2년 뒤에 이 성경 공부한 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휴대폰도 꺼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2달 동안 여행을 하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기행이라고 할 만하게 네. 갑자기 종교에 이제 심취한 건데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아토피가 원래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신앙으로 극복한 게 이분의 원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음식만 먹는다. 쉽게 얘기해서 농약이나 항생제, 방부제, GMO 이런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유기농만 그것 먹는다. 역시도 이제 유기농을 먹는 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인간이 첨가한 건 안 먹는다. 그런 이유구나. 이런 발상이라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게다가
유튜브에 성경 강의도 한다면서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점점 커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경 세미나 강사로 나서게 되는데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첫 열매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박진영 씨가 2020년에 개설을 한 건데 이제 박진영 씨가 직접 성경을 강의하는 영상이 이제 수십 개가 올라와 있고 이제 구독자는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자기는 성경 강의가 삶의 1순위래요.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4번을 성경 강의를 하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이 강의 준비를 한대요. 그 바쁜 사람이. 그 바쁜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수입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의 이제 10분의 1을 이제 헌금을 하는 건데 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빼놓고 이거를 성경 강의 하는데 쓴다는 거죠. 아. 야. 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라든가 네. 성경의 그런 진리 말씀을 전하는 데 투자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불거졌을 때 본인을 향한 루머가 또 종교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네,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8년도에 이제 디스패치가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한 역삼동의 큰 강의실에서 한 100명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를 하는 현장을 사진도 찍고 해서 기사를 내요. 근데 이제 뭐냐? 이 이제 강의가 구원파를 전도하기 위한 집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구원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잘 알려지게 된 이제 이단 종교인데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가 이제 이 유병헌 씨가 이제 실소유주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세모 그룹이 이제 구원파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기업인데 그 그룹의 산하 기업인 천혜지라는 데가 있어요. 오. 그 기업의 이제 대표랑 이제 변기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게 또 찍혀요. 그래서 이제 크게 논란이 오해를 된 사게 된 거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의혹이 커졌던 이유가 이제 박진영 씨가 재혼한 부인이 이 구원파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씨의 진짜 조카래요, 친조카.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신인적 관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네.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그와 별개로 기독교 네.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삶을 네.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여하간 저희가 이제 그 대학생 때 박진영의 이미지는 사실은 맨날 이제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놀고 먹고 막 수강 생활도 부실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자기 관리의 끝판왕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에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아침마다 지키는 루틴이 정말 숨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 뭐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든 이제 뭐 일본어를 공부를 하든 또 워낙에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늘 챙겨 먹는 그 루틴에 영양제 뭐 몇 종 이렇게 있어요. 뭐 5종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막 유산균 뭐 비타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견과류 뭐 과일 이렇게 먹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자기 몸에 있게 세팅을 해놔서 15분 만에 아침을 다 끝낸대요. 왜냐면 자기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물론 그 엄청난 시간을 이제 또 이제 성경 공부에 쓰고 있는 거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체중을 늘 재고 또 뭐 30분 체조를 하는데 그 체조 배경 음악도 본인이 또 만들었어요. 직접 그러니까 작사- 국민 작사, 체조 이런 작곡을. 것처럼 이제 아, 배경이 작곡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또 30분 동안 발성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네. 음역대를 쭉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건데 그런 나머지 50대인 지금 자기가 느끼기에 30대일 때보다 몸이 더 좋대요. 몸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흰머리가 안 나기 시작했대요. 아, 흰머리가 안 난다? 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흰머리를 뽑았는데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또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데 어느 날 흰머리를 뽑았는데 끝이 까매져 있더라. 그 이후로 하나도 흰머리가 안 나서 지금 염색조차 안 하고 있다. 솔깃하네요. 나도 한번 아니 근데 정말 이분이 않아. 진짜 자기 관리가 대단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생수를 보통 이제 사서 마신다. 요 정도가 약간 이 깐깐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양 심층수를 마신대요. 그 해양 심층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서 물을 끓여 올려가지고 이제 소금을 제거한 다음에 마시는 건데 그 이유를 3가지나 밝히고 있더라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표에서 거리가 먼 심층수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도달하지 않는다. 아, 두 번째는 1년 내내 낮은 수온 때문에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 어렵다. 아. 마지막으로는
높은 수압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해양 심층수만 마신다는데 대단하다. 정말로 그 자기 관리가 정말로 숨 막힐 정도입니다 이게. 네. 네. 선배의 말씀에 좀 한마디 얹자면 그 소금을 뭘 먹냐면 히말라야 아면만 먹는데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 만들어진 뭔가 아면에서 이렇게 네. 정말 순수한 것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네. 되게 추구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의약품 광고가 없는데 그런 게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확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씨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좀 재정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양 심층수가 일반 생수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에 1,000원 이하를 추구하는 반면에 해양 심층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샤워는 점이 무슨 있다는 걸로 건데. 하실까 궁금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정치 관련된 그런 대학원 진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싱크탱크죠. 거기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이게 이제 민주연구원의 이제 전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장을 맡았던 김효석 의원이 박진영 씨를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박진영 씨 본인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박진영 씨 하면 알아야 될 그 뮤지션 중에 하나가 김영석 네. 씨거든요. 김영석 씨가 사실은 박진영 씨한테 음악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작곡가의 길에 입문하는데 정말로 10분 잘해준 건데 그 김영석 씨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연이었잖아요. 그런 인연들을 두고도 박진영 씨 역시도 정치적 색채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도 하던데 네. 지금까지 뭐 공개적으로 정치인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한 적은 없으니까 네. 그 흉금의 마음은 알 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본인 이제 이게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분이 또 보니까 회사 경영의 신조 같은 게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고 가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돈 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면은 그 이제 기업이 흔들린다고 하면서 그런 기반하에서 만든 게 통상 연예기획사하고 달리 뭐 직함 없는 호칭. 그 박진영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일단. 자기를 거기다가 박진영 이제 씨라고 한다. 뭐 탄력 근무 같은 것도 일찍 도입을 했고 정부가 공고한 연예인 표준 계약서 이런 것도 JYP가 굉장히 일찍 도입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특출난 건데 룸살롱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우리 임직원들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인맥을 통한 인턴 채용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로도 발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뭔가 좀 샘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간 박진영 그 위원장이 됐습니다. 장관급 위원장인데 이분이 임명 소감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뭐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고 걱정되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 내 꿈이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이런 위원회를 만든 목적 자체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K 컬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력 있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충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하간 임명을 두고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많았죠 유소리 기자. 네, 말이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문화부 장관이나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커리어를 좀 쌓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요거 관련해서 좀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면 그 박진영 씨가 1998년도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근데 그 진학했던 시기가 굉장히 공교로운데 이미 박진영 씨가 날 떠나지 마로 이미 유명해진 뒤에요. 아, 네. 94년도니까. 94년도에. 94년도니까. 4년도에. 그래서 아니 굳이 뭐 엘리베이터 청혼가 이렇게 히트곡이 여러 개인데 굳이 정외과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연대 정외과에 다녔던 한 선배한테 좀 물어보니까 박진영 씨가 정치가 꿈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정외과에 간 본인이? 거다. 네, 이런 좀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모습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정치인 박진영이 상상하기가 그러게요. 어려운데 왜냐면 너무나. 물론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건 귀감이 되니까 그런 요소가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에 치우친 네.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어쨌든 본인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강할수록 이거를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나 역량을 활용해서 실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 실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일에 접근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임직원을 관리한 것도 그 왜 아이돌 뽑을 때 실력보다 나는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만약에 소속 아이돌이 크게 사고를 치거나 했을 때 본인에게도 이제 그런 여파도 올 수 있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속하면서 살아온 거에는 뭐 큰일에 대한 뜻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인데 공직을 계기로 해서 박진영 씨가 어떤 활로를 뚫어서 정말로 정치에 입문할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 역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유설희 기자, 김진애 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뭐 이제 대중적으로는 뭐 알쓸신잡 이런데 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이름을 알려진 이제 유명한 건축가죠. 그 1971년도에 서울대 건축학과 입학을 했고 이제 졸업 이후에 이제 MIT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별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워낙 넘쳐서 이제 김진 에너지 이런 별명이 있고 21대 때 이제 법사위원 했는데 그때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서 김진 에어컨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제주 올레길 있잖아요. 그 이름을 김진애 의원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올레길이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만든 맞아, 예. 길이긴 해요. 근데 둘이 친구래요. 김진애 의원이랑 친구여서 김진애 의원이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초기 이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이제 박진영 씨를 얘기하면서 71년생이라고 했는데 김진애 위원장은 71학번이라고 학번. 그러니까 네, 70. 굉장히 연배가 이제 많은 분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서울대 공대의 전설 네. 이렇게도 불린다면서요? 네, 그 전설인 이유가 그 김진애 의원이 서울대공대 입학했을 때 그때 심지어 관악이 있던 때가 아니고 상계동 캠퍼스에 있었던 때래요. 야 진짜 연식이 정말, 오래되셨구나. 예, 정말 보니까. 옛날인데. 네. 그때 전체 학생 중에 여학생이 본인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대요. 아 네. 전체 중에 전체 중에 3명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남자 화장실도 가고 교수 화장실도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교수님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이랬다. 이제 이런 일화가 유명한데 특히 이제 김진애 의원이 막 화장실 남자 화장실 문을 막 발로 차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의원님한테 맞냐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래요. 왜냐면 손으로 문을 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화장실이 더러워서 발로 더러워서. 찼대요. 아 근데 지금 본인이 너무 후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학생이 사실 3명이나 있었으면 여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 당연하지. 왜 서울대는 이제 제가 이제 왜 안 만들어줬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거를 요구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난 여자여도 나 남자 화장실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난 패기 넘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게 너무 두고두고 후회가 되신다고. 아 그렇네. 사실 이분이 이제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력일 수 있는데 네.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에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21세기 리더 100인에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리더에 선정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한 말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가 원래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기대를 받는 여성으로 리더로서 선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각별하게 살아갔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당찬 여성이 아닐까 싶고 저희도 방송을 같이 해봅니다만은 그 아까 이제 화장실 문을 찾다 그랬잖아요. 문만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더 할 뿐이라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영한 이분이 이제 정말로 대단한 건 비례대표만 국회의원으로 2번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들어오셔서 사실 처음에 들어온 거는 그 승계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민주당에서 18대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전공을 하셨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4대강 저격수로 이제 그 에너지 본인의 이제 에너지와 네. 어떤 역량을 여기다 완전히 이제 집중시켜서 폭발을 시키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정말 4대강 저격수다 이제 이런 타이틀을 별칭이 본인이 붙을 얻게 정도로, 되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이거를 뭐 전국에 이
주요한 4대 강을 뭐 2년 만에 다 이거를 뭐 작업을 마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계획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이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전국을 뭐 한반도 운하를 하겠다고 했었고 이게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철회는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 본질은 한반도 운하 사업이랑 다르지 않다. 대운하 사업이라 그랬죠. 네, 주변에서. 그거를 네.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서 그 사실을 그렇다. 사실 이게 본질은 이게 한반도 운하 사업이 맞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당시 또 이제 그 건설사 담합도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이제 네.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줄기차게 좀 지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뭐 다 이제 담합이 인정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18대 국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 김진애 당시 의원이 네, 국회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일할 수가 있냐. 국정감사에서 내가 담합 그 입찰 담합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정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여권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정이 무슨 개발 회사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그 분노를 좀 토로하신 이제 이런 멘트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위키리크스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거를 좀 착안을 해서 4대강 리크스라는 홈페이지까지 좀 이제 운영을 하실 정도로 그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네, 했었다. 이거에 이제 굉장히 열정을 좀 불태웠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19대에도 이제 연이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아쉽게도 정치를 그 당시 잠시 그랬군요. 쉬었죠. 네. 네. 다시 유설이 기자한테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전공자가 네네. 정치를 어떤 끈으로 들어왔을까 아직도 이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데 네. 어떻게 오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제 전에 이력을 살펴보면 이제 삼본 신도시 그리고 인사동길 이런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이름을 좀 알리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치권에는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기술 건축 문화 선진화 위원장 이름이 너무 긴데. 아, 그때도 위원장을 한번 네. 하셨군요. 근데 네. 이게 이번에 맡게 된 그 위원회랑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아, 2008년에 이제 그렇구나.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고. 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름만 같았고 이제 근데 15년 동안 없어지진 않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직을 맡았으니까 정치권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좀 제의를 받게 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애 전 의원이 이제 공사석에서 밝힌 건데 본인이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3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1번은 조선시대 정조, 2번은 김구 선생님, 세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각기 이유가 좀 다른데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지향적인 인물이었고 그런 정책을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 선생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가치를 가장 구현하려고 했던 개혁 군주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조를 좋아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본인 얘기하기를 정조가 꿈에도 나온대요. 오. 그러니까 너무 책도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백범일지의 감화를 받은 것도 맞고 결국은 이제 내가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서사를 연구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문화력에 대해서 그 어려운 일제 침략기에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굉장히 감명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할 때마다 노무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증거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를 고민할 때 늘 떠올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을 나올 때도 그 단일화를 할 때도 다 노무현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본인의 설명인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2번 출마했는데 다 이제 뭐 경선에서 졌죠.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를 하면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때 출마를 했지만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당선이 됐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해서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박영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경선에서 지면서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런 이력을 보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번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지금 물망이 없는데 경향TV 최초로 네. 지금 김진애 우리 위원장님이 출마할 수 있다 여부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출마하실 거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노코멘트. 야 정치인이 노코멘트면 무슨 네. 의미죠? 이거는 뭐
출마 생각 없으면 그냥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나간다고 봐야죠. 아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론 지상에서도 김진애 위원장 또 재선 의원의 장관급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보군에 이제 오늘부터 경향TV 인용해서 넣어주시기를 기자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금 얘기했지만 어떤 기구고 김진애 위원장 임명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의 건축이 있잖아요. 이제 그 건축 계획을 5년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조정 심의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여러 부처마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건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어떤 국가 건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전문성이야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또 본인도 뭐 과거 서울시장 출마할 때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좀 밝힌 게 있는데 아까 제 선배께서 그 정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떤 실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는 건데 그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 자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민주당 진영에서 시장이 나오면은 좀 뭐 개발보다는 보존 맞아요. 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면은 뭐 주로 개발 주도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 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개발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뭐 이제 주로 건설사 배만 불리고 뭐 이제 뭐 입찰 과정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뭐 비리가 생기고 뭐 부처 공무원들이 뭐 이득을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가짜 개발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나는 정말 이제 개발이 좋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소셜 믹스도 필요하고 네. 그런 걸 보면 비교적 좀 되게 이제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개발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였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실용을 좀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 기조랑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김진애 그 위원장이 그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본인 책에 이제 상식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은 그 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젠틀 리더십의 품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팀 리더십이 잘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내각 인사를 잘 발탁하지 못했고 탕평 인사 차원에서 기용한 윤석열과 최재형 등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 건축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때를 이어서 두 번째로 임명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달리 진취적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위원회 활동도 그리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할 때 김진애 이런 책을 보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에 대한 흠모 그리고 위원회 정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활동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란 듯이 이재명 정부는 이 사람을 다시 위원장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서사와 맥락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간 이제 유설이 기자는 김진애 위원장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통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이 좀 어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반했다고 해야 되나? 걸크러쉬? 예. 걸크러쉬? 되게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이다. 예. 방송하는 것처럼 했구나 통화도. 예, 방송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좀 사로잡는 그런 되게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호감이었습니다. 야, 밤 약속도 잡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여기 서울시장 무슨 뭐 이렇게 그러게요. 무슨 뭐 이렇게 후보 캠프 생기면은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뭐 유설이 가는 거 기자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게 기자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는 게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에 아니,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을 있겠죠. 열어두니까 이제 미리미리 네. 많이 만나놔야.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는 굉장히 적지 않게 출연하시고 네. 이름을 알렸는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관심은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네.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재가 되니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김진애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4대강 저격수로 활동을 했는데 4대강 저격수 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때 4대강에 이제 공구라고 한대요. 공사하고 있는 구역을 이제 공구라고 하는데 그게 176개였대요.
근데 이 전체 공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현장을 다 찾아냈대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제가 그럼 뭐 MB와 얽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없냐 하니까 이제 4대강 저격수로 활약하기 전에 이미 이제 김진애 의원이 유명한 이제 전문가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서울시장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도와달라고 접근을 했는데 MB도 접근을 했었대요. 네. 재밌다. 재밌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콜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야, 꿀한데. 벌써부터 네. 안 맞았어. 아니, 그리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건설사를 이끈 사람이고 네. 김진애 위원장이 이제 건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조화나 그리고 미적인 감각을 더 중시하는 분인데 그쵸.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만났지만 만났더라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는 되는데 그러게요. 뭐 여간 궁금한 바이고 네.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분은 무려 19개월간 공석이 되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수장으로 오른 분입니다. 원민경 장관인데 유설희 기자, 원민경 장관 어떤 분입니까? 네, 일단은 변호사 출신이고 이제 여성 인권 활동을 이제 20년 넘게 해오신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이제 한국 여성회 전화해서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 근데 이때 경험을 계기로 해서 여성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민변에서 성매매 방지 팀장을 하고 이제 엠번방 그랬구나. 사건 여기도 네. 이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여성가족부는 사실 지난 정부 때 너무 유탄을 맞아가지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 장관 임명식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분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젠더 이슈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때문에 또 그런 소신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은데, 그 임명식에는 보통 배우자를 데려가거나 본인의 자녀를 데려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양가 어머님을 대동을 하고 갔더라고요. 양가 어머님을. 네, 본인의 그 원민경 장관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꽃다발 주면서 어느 분이 친어머니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구나. 네. 그랬는데 그렇게 모시고 온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또 이것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러는 동안 자녀 교육을 양가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원민경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명칭이 이제 바뀐다. 네. 뭐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거기서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 아까 서두에 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뭐 구조적인 성차별은 이제 우리가 없다 이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언을 했었잖아요. 물론 진짜 폐지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부처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은 맞고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1년 7개월이나 자리를 지금 못 채우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뭐 부처 이름에 이제 여성을 뭐 이제 성평등으로 좀 더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라는 거는 정말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여성 정책국도 성평등 정책실로 격상을 해서 완전히 이제 컨트롤 타워로 가겠다. 또 이제 고용노동부의 원래 그런 여성 고용 관련한 정책이 일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그 여성 가족부로 다시 가져오면서 완전히 일원화를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더 중책을 맡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또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일이죠. 16일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고, 그리고 이제 원민경 장관도 그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앞으로 이제 행정수도 세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 이제 그 123 국정과제에도 행정수도 명문화나 또 행정수도 세종을 분명히 담은 만큼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었던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는 이번에는 분명히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민경 장관이 사실 취임한 걸 두고 일단 여야가 모두 호평을 하는 속에 취임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는데 그런 외경과 다른 면모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청문회에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단정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있잖아요. 검사 출신.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불법 계엄 이후에 뭐 이렇게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인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뭐 윤석열한테도 그 뭐 인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구제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 중간에 엄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 사실 외관을 보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원민경 장관이 그렇죠. 인권위원일 때. 네네. 김경호 네. 의원은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일단 사과부터 하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리고 이제 군인권 보호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국가인권위 그 산하에 따로 소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는 기각이 된 반면, 이 계엄에 가담한 또 이제 그 장성들에 대해서는 또 구제 조치를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인권 보호관으로서 마땅한 도리냐,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 방이 좀 있으실 때는 굉장히 한 방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박진영 씨 얘기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원민경 장관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체력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제 임명되고 나서 기자실에 인사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하루에 매일매일 4km씩 달리기를 하신다고.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국정도 그렇게 좀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부처 일도 엄청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장관 정도 하려면은 해양 심중수 마시고 히말라야 아면 그리고 먹어야 라면 되고 먹고 그리고 이제 러닝도 4km씩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 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장관 그러니까요. 꿈은 포기하시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설희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골 기질의 박진영, 그가 여의도에서 보여줄 파격이 궁금하다. 혹시 박진영 씨가 누드 화보 찍은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유튜브도 아 있어요? 진짜로? 네. 모르시죠? 근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왜 여성에게만 누드 화보를 강요하냐 그런 반발심에 찍었대요. 모든 걸 네, 반발심에서 반발심이 크고 그 비닐 바지 우리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거 입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약간 왜 이렇게 막 배꼽도 노출하면 안 되고 염색도 안 되고 규제하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좀 돌발적으로 입었대요. 그런 하여튼 그랬구나. 반골 기질이 상당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여의도에 오면 얼마나 좀 남다른 파격 행보를 보여줄까.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합니다. 50대의 박진영이 20대의 자기를 보면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누드 화보 찍은 게 아마도 일찍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찍었을 것 같은데 20대 찍었던 걸로.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머리에 뭐 젤도 잘 안 바른다는 거. 왜냐면은 이제 피부하고 이제 머리카락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화학 하나님이 물질이 또 주신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데. 유기농 헤어스타일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와 지금의 박진영 다르고 또 이제 60대 70대 박진영이 또 다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유경선 기자는 한 줄평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또 이제 박진영 위원장 하면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너무나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공기반 소리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좀 능력반 열정반으로 능력반 네, 열정반으로 좀 한국 대중문화를 좀 더 중흥 길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또 김진애 위원장은 김진 에너지, 뭐 김진 에어컨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은 그 국가건축위원회가 많이 유명무실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움 많이 느낀 만큼 이번에는 진짜 좀 김진 애민 정신, 김진 애민, 김진 애국 이렇게 하는 정신으로 좀 김진 애국으로 네, 그렇게 좋은 어떤 또 이게 사실 되게 주거라는 게 우리의 많은 걸 규정하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임명되고 나서 최근에 방송에서 공간 민주주의라는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공간 민주주의. 네, 그런 만큼 이제 공간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뭐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를 많이 규정하는 그런 곳이니만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하는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